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제조 또는 취급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MSDS의 그 도입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이라고 하죠.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SDS의 항목, 그 다음에 활용, 요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거라서 아주 상세히 이제 우리 채용 시부터 하는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4, 5, 6, 7, 8, 9 중에 7번 국소 배기 장치 및 안전 설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라 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 그 물질 중에 관리 대상 물질이죠. 요거에 관해서 용어가의 정의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4번 항목에 넣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서 교육을 실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MSDS의 도입 및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MSDS라고 불리는데요. 화학물질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서에는 유해성, 위험성, 그리고 응급조치 요령, 그리고 취급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된 자료를 통해 취급하는 근로자가 좀 더 예방하고 스스로 직업병에 대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입 배경으로는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MSDS의 작성, 제공 의무 주체는요,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 방법으로는요, 대상 물질을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메일이라든지 USB를 통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MSDS상 기재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하게 양도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실험 목적에 의한 시약은 한글이 아닌 외국어로도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 밖에는 MSDS는 무조건 한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MSDS를 제공받은 자는 반드시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MSDS를 받은 자는 사업장 내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게시 비치 방법으로는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고요.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 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MSDS의 구성은 총 1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2개의 세부 사항으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두 번째는 유해성, 위험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네 번째는 응급조치 요령, 다섯 번째는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이 있고요. 여섯 번째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일곱 번째 취급 및 저장 방법, 여덟 번째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그리고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에 참고사항 기타가 있습니다.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 첫 번째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품명과 그리고 제조자가 권고하는 사용상의 제한, 그리고 공급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성과 위험성의 분류로 나눠지고요. 이 분류는 구분기호로 나눠지지만 구분의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NFPA를 통한 그 밖에 유해성,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으로서 전 세계로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고 그리고 9개의 그림 문자를 통해 신호어를 알 수 있습니다. GHS에 의한 유해성 분류는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위험성은 16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자연 발화성, 그리고 자기 발열성, 그리고 불반응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산화성 가스, 그리고 폭발성, 그리고 고압가스, 자기 반응성 물질, 금속 부식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위험성은 1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불이 타오르는 듯한 그림 문자 보이시죠? 이거는 인화성 물질을 나타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질이 타오르는 듯한 그림인데요. 이걸 통해 산화성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산화성은 물질이 타들어가는 그림 문자로 되어 있고요. 폭발성 물질은 보시다시피 무언가 터지는 듯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고압가스, 그리고 자기 반응성 물질은 폭발 또는 인화성처럼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속 부식성 물질은 손이나 금속이 닿았을 경우 부식을 나타내는 그림 표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강 유해성은 11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독성을 나타내는 듯한 그림 문자가 있죠. 이게 바로 호흡기라든지 변이성, 그리고 발암성, 생식 독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 유해성에도 피부라든지 눈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그림 문자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골바가지 같은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그리고 피부 감인성, 경고를 나타내는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유해성을 나타낸 수생 환경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이 있고요. 이 경고 표지를 통해서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경고라든지 유해 위험성, 그리고 그림 문자를 통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나타내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있는데요. 화학물질명과 관옥명, 그리고 카스 번호, 그리고 함량이 있습니다. 화학물질명과 관옥명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각각 화학물질마다 물질은 같지만 다르게 불리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화학물질에는 식별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카스 넘버로 미국 화학회 카스에서 화학물질마다 붙인 고유 식별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스 넘버를 통해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입력을 하시면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UN 넘버는 유엔에서 위험물에 부여한 4가지 숫자이고요. 그리고 KE 넘버는 한국에서 기존 화학물질 목록 번호로 규제물질 등록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유럽의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함유량의 경우 고체나 액체는 중량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기체는 부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요령으로는요, 화학물질이 누출이 되어 우리 몸에 튀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화학물질로 인해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소화제와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그리고 화재 진압 시 착용할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으로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설명되어 있고요. 취급 및 저장 방법으로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참고하여 물질을 구분 또는 구획하여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노출 기준 및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한 설명으로는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화학적 노출 기준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공학적 관리, 그리고 어떤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공학적 관리는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적절한 환기시설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노출되었을 경우 긴급하게 씻어낼 수 있는 세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같은 경우는 호흡기라든지 눈,
손,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구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MSDS를 활용하여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물리화학적 특성으로는 물질의 기본 정보와 물질 특성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관이라든지 냄새, 그리고 냄새 역치, pH,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끓는 점, 인하점, 그리고 증발 속도라든지 인하성, 그리고 인하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그리고 증기압, 용해도, 증기 밀도, 비중, 그리고 분배 계수, 자연 발화 온도, 분해 온도, 점도, 분자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pH가 있고요.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로 끓는 점이 있고요. 인하점으로는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만큼의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를 말하고요. 또한 인하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은 해당 물질의 기체나 증기가 이 범위 내의 농도로 공기가 혼합하면 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나타내는 증기 밀도가 있고요. 물질이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연 발화 온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성과 반응성이 있는데요. 화학적 안전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과 그리고 피해야 할 조건들, 그리고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설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유해성 정보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독성에 관한 정보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생태 독성이라든지 잔류성 및 분해성, 그리고 생물 농축성, 토양 이동성, 그리고 기타 유해 영향이 있습니다. 폐기 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폐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 처리를 하여야 되는 사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에 필요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UN 번호를 통해 위험성 등급을 나타내는데요. 이 위험성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 현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기타 외에 의한 규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자료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이고요. 수산나트륨에 대한 기준입니다. 물질명으로 수산나트륨이라고 적혀 있고요. 4가지 식별 번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로 제조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샘플로 자료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양도 받을 시에 반드시 제조자의 공급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해 위험성은 GHS에 대한 경고 표시로 유해 위험성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금속 부식성 물질이고요. 그리고 급성, 독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호어로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유해 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으로 물질명과 간혹명이 같은데요. 수산화트륨은 가성소다라고도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물질명이 다르게 표기될 수 있지만 같은 물질입니다.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나와 있는 카스 번호로 물질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도도 나타나 있는 함유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이 나와 있고요. 폭발 화재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으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에 대해 나와 있고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그리고 정화 또는 제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취급 및 저장 방법으로는 안전 취급 요령, 그리고 안전한 저장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는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 기준에 따라 국내 규정 또는 ACGIH 규정으로 나와 있고요. 적절한 공학적 관리, 그리고 개인 보호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특성으로는 외관, 그리고 냄새, 냄새 역치, pH, 녹는 점, 어는 점, 그리고 기타 등등 물리적 특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 및 반응성으로는 화학적 안전성 및 유해 반응성의 가능성, 그리고 피해야 할 조건과 물질,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에 대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독성에 관한 정보로는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그리고 건강 유해성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피부 부식성 또는 호흡기, 그리고 생식세포 변이 원성, 그리고 특정 표기 장기 독성, 그리고 기타 유해성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어류, 각각류, 조류를 포함한 생태 독성이 있고요. 장류성, 분해성, 생물 농축성, 토양 이동성, 기타 유해 영향이 있습니다. 폐기 시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폐기 방법을 활용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운송에 필요한 정보로 UN 번호 4가지 식별 번호로 나와 있고요. 법적 규제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MSDS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MSDS의 항목별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저희 쪽에 질문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토대로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구분과 함량 정보, 그리고 일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카스 넘버를 알아야 할 경우에는요. 3번 항목을 활용해서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을 취급, 사용, 저장하여야 할 경우에는요. 7번 항목과 8번 항목, 10번 항목을 활용해서 물질의 반응성을 참고하여 구분하여 적재 보관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거나 화재 폭발로 일어났을 경우 5번과 6번, 9번, 10번, 12번 항목을 활용하여 누출 및 화재 폭발 발생 시에
초기 대응 방법이라든지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연락합니다. 작업자가 화학물질 취급 중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3번과 6번, 11번 항목을 활용하여 흡입 또는 접촉 물질 정보를 응급조치한 내역을 병원에 전달합니다. 사용한 화학물질을 폐기할 경우에는 13번과 15번 항목을 활용하여 산과 알칼리를 구분하여 폐기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보관 중인 화학물질을 소분하여 보관할 경우에는요, 2번 항목을 활용하여 반드시 소분한 용기에도 경고 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상 MSTS의 항목별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이해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용어의 정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휴, 미스트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자,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조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제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특별 관리 물질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인체에 있어 가지고 변이원성 물질, 생독식성, 발암성 이런 것들이죠.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있는 물질이죠. 중대한 건강장애였고, 아까 그거는 뭐냐면 상당한 건강장애죠. 여기는 뭐냐면 중대한 건강장애예요. 특별관리 물질은 내용 자체가 좀 느낌이 다르죠. 감이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어요.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요. 유기화합물이 뭐냐면 여러분 밑에 읽어볼게요. 휘발성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기화합물을 딱 생각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물질, 유기화합물. 세척제죠, 세척제. 오일을 닦아낸다고 하거나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세척제예요. 이런 유기화합물에 의해서 노출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사의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유기화합물에 관련된 그 제품들이 또는 또 뭐가 있을까? 또 생활 속에서 이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미치는지를 모르고 사용하면 또 건강상해가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척제 위주로 이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금속류가 있습니다. 금속류가 뭐가 있냐면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 광택이 나고 전기 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 대표적인 물질이 하나 뭐가 있을까요? 수은이 있죠. 수은. 그죠? 그 다음에 산알칼리수.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생기니까 이제 OH 이온 이렇게 붙은 화학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여 만드는 수산화합물, 염산, 황산, 불산, 질산 이런 것들에 취급해서 생기는 그 물질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불산 유출 사고가 있었죠, 옛날에. 그런 거에 대한 인체의 그 유해성에 대해서 특별 관리 교육을 해야 된다.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조란 무엇인가요? 제조는 그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가 있었고요. 거기에 화학적 작용을 가해가지고
허가 대상 유해 물질로 전환하는 거예요. 예, 허가 대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유해한 성분을 좀 줄여놓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이란 용어인데 새로운 제품이나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우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해주면 그 원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이제 사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관리 대상 물질, 유해이온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리 대상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MSDS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 MSDS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제일 먼저 뭘 봐라? 2번, 4번, 6번, 8번 이렇게 네 가지를 기술인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먼저 찾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유해성, 위험성, 그죠? 그 다음에 응급조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야? 누출 사고 시 대처해야 되고, 자기가 피해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및 개인보호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MSDS를 현 산업 현장에서 비치되어 있을 적에는 가장 먼저 볼 게 뭐다? 이제 2, 4, 6, 8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짝수본만 잘 들여다봐야 된다. 자, 관리 대상 물질 세척세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이런 물질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금속 표면에 오일이 묻을 때 세척할 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척 용제에 대한 그 유해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이름이 뭐냐면, 성분의 이름이 디클로메탄, 그러니까 메틸렌 클로라이드, 트리클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렌자가 붙으면 녹이는 유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화합 물질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클로라이드, 클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게 염소기입니다. 염소의 이온 상태로 된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유독합니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입니다. 예, 폐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암에 걸리거나 그 호흡기 질식성 또는 혈액관계에 있어서의 중대하게 손상을 입혀요, 인체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MSD에서 3번의 구성 항목들을 전부 찾아서 이런 유해 위험 물질, 관리 대상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그 전문가들에게 이제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이 유출되고 노출되었을 적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는지를 과거 기록을 통해서 한번 보는 방향으로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좀 들어보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표면에 남은 스티커 등의 접착 성분을 제거하는 제거제와 차량 표면의 흠집을 제거하는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팔리는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를 조사한 결과 접착제 제거제 4개 제품에서 디클로로메탄이, 흠집 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포르말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또 산업용 페인트 제거제에서는 고농도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 어지럼증과 심한 두통, 피부 화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중지와 산업용 페인트 제거제의 유통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업환경과학 전문의 신경석입니다. 오늘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클로에틸렌은 저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유해인자입니다. 왜일까요? 최근에까지도 급성 중독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했던 유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직업성 질환 리스트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유해인자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해서 잘 알고 조심하고 관리해야겠죠.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염소기를 3개 가지고 있는 할로겐화 유기화합물입니다. 색깔은 없고 클로로포름 비슷한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입니다. 염소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탈지제 또는 세척제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공정들에서 사용됩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어떤 건강 영향을 줄까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1930년에 합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전신마취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간에 영향을 줍니다. 신장의 세뇨관에도 손상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신장암과 관련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염소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심장에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발적, 수포, 벗겨짐 등의 피부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영향을 받는 장기는 간, 피부, 신장, 신경, 그리고 심혈관계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증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는 경우,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먹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먹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증기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피부의 방어막을 파괴하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른 유해인자와 다르게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급성으로 간이 급격히 손상되어 나타나는 독성 간염, 그리고 때때로 전신의 피부가 벗겨지는 스티븐 존슨 신드롬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독성이 덜한 물질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 트리클로로에틸렌 증기가 발생하는 곳에 밀폐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 장치로 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해야 되고 특히 피부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유기용제용 방독 마스크가 필요하고 피부 흡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용 보호의, 그리고 장갑, 신발, 앞치마 등이 필요합니다. 바닥도 청소가 용이한 불침투성 소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장 근처에서 취식하거나 흡연하면 안 되고 정기적인 작업 환경 측정과 특수건강 진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경고 표지를 붙여서 알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사업장에 있는 경고 표지와 물질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유해물질과 사고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어떤 걸 봤냐면 금속이라든가 플라스틱에서의 오일,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세정제에 관해서 그 사고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쪽 건설 분야라든가 다른 그런 유형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유해 위험 물질에 관해서 그 노출됐을 경우에 조치 방법에 대해서, 취급 방법에 대해서 좀 국민 보편적으로 다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방동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정보 전달 차원에서 알려드리려고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잘 봐주시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험성을 간과한 대가로 저는 빛을 잃었습니다. 위험을 몰라본 대가로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위험성에 대비하지 못한 대가로 나는 삶을 잃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배님. 알았지? 선배님, 이번에 큰아드님 장학금 받고 대학교 들어간다면서요? 제대로 밀어준 것도 없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꼬맹이들은 언제 다 크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한참 별낼 때지. 그들 자작해가는 거 그만한 낙이 없어. 우리가 이러는 보람이 뭔가? 애들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그게 보람 아닌가? 안 그래?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선배님 애들처럼 모범생으로 커주면 더 보람이 클 텐데요. 자, 우리 마무리할까? 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요. 요즘에 계속 잠을 푹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잠깐 바깥 공기 좀 쐬고 올게요. 그래. 아휴, 일하냐고 힘들어서 그렇겠지 뭐. 씨. 그런데 요즘 계속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단 말이지? 혹시? 그냥 평범한 두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었습니다. 그 아픈 거보다는 그 일을 해야겠다는 그 절박함이 더 컸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그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매일 마시던 그 메틸 알코올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위험성을 간과한 대가로 저는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 꼬맹이들 커가는 모습도 볼 수 없겠죠. 잠깐 휴식 중이야. 괜찮아. 사진? 무슨 사진? 그럼 확인해 볼게. 뭐야? 무지 크게 웃고 있었잖아. 바보같이. 이번 저거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드시죠, 선배님?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작업도 아니고 뭐. 넌 어떠냐? 어지럽고 온몸이 쑤신다더니. 어째 표정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나은 사람 같다? 사랑의 힘이죠. 이야, 어쩜 그런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아낄 걸 아껴야죠. 선배님도 애정 표현도 막 하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아휴, 늦겠다. 시작하자. 네. 우리 오늘이 8일째던가? 네. 이 공장 영 찝찝하네. 주의사항 뭐 들은 거 없어? 원래는 형광등 공장이었는데 철거에 물류센터로 운영된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물건들은 다 치워줬고 설비만 남아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다들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 먼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쓰고 이래. 네.
그곳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철거 작업을 했던 저와 제 동료들은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수은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근육 초기 발진과 근육통을 겪던 저는 폐부종을 앓고 있고 제 동료들 역시 가슴 통증, 위염, 궤양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위험을 몰라본 대가로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짐이 될까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첫 직장이랬죠? 일은 할 만해요? 네, 많이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니, 공장이 이렇게 평온해 보여도 워낙 위험하고 해로운 게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봐요. 아, 네. 와, 첫 월급 타서 어머니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다면서요? 아, 나는 친구들이랑 캠핑 갔었는데 아유, 비교되네요. 혼자 장사하면서 자식들 키우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하셨거든요. 마침 누나도 시간이 돼서 같이 그냥. 아, 그렇구나. 아유,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무래도 처음이라. 네. 오늘 하루도 조심조심하고 잘 마무리하세요. 아, 방독 마스크 꼭 쓰시고요. 아,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착용법이 간단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방독 마스크가 다양하네. 아,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작업 끝났을 텐데 왜 안 나오지? 문제 생겼나? 위험성에 대비하지 못한 대가로 나는 삶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되돌리고 싶습니다. 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정말 많은데. 영하 12도 이하의 날씨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이들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한파 상황에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하면 저체온증 등 건강장애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추워. 아우 추워. 날씨가 이거 추워. 다 얼릴 셈이야 이거. 그렇네요. 어우 추워. 아 형님 컵라면 하나 하실라고? 좋지. 마침 출출했는데. 웬일이야? 나 잘 지내지. 그래 너는? 아이고 뭘 별 말씀을.
설마 이걸로 끓인 거야? 예, 물 아니에요? 야, 딱 보면 모르냐? 황동제 아냐? 아이, 이걸 물로 알지 뭘로 알겠어요. 이렇게 경고 표지도 없이 페트병에 담아두면 물로 혼동하는 게 당연하죠. 방동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소분해서 사용하실 경우엔 이렇게 꼭 경고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락스를 잘못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운 염소가스가 다량 발생하는데요. 화장실 환풍기만 켜놓고 락스 청소를 하면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풍기는 천장이나 벽면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고요. 환풍기 작동만으로 아래에 내려앉은 기체를 모두 내보내긴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닥 청소를 할 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염소가스를 흡입하기 쉽고요. 이로 인해 두통과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해 청소할 땐 환풍기뿐 아니라 창문과 문을 모두 열어 환기해야 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뜨거운 물을 쓰면 염소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찬물에 100대1 비율로 희석해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락스는 샴푸나 중성세제, 산소계 표백제 등 다른 세제와 섞이면 위험한데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혼합되면 더 유독한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락스. 살균과 표백에 좋은 대표주자죠. 그 효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진한 커피도 금방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오염물질 제거에 탁월한 락스는 청소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잘못 사용 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락스의 성분은 무엇인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취재해보았습니다. 락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 클로락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살균 소독제에 회사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상품으로 출시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락스의 최대 장점은 살균과 표백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 나트륨 때문입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무색 또는 옅은 녹황색을 띤 액체 상태의 살균 소독제인데요. 이 원액은 산화력이 매우 강하고 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죠. 그래서 반드시 물과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락스입니다. 때문에 락스를 사용할 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락스는 산성세제나 식초, 뜨거운 물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락스 성분이 분해되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소가스는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울까요? 이 분야 전문가이신 장홍재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염소는 굉장히 대표적인 독가스인데요. 세계대전 때 독가스로 처음 사용되었던 물질이 염소라고도 알려져 있고, 흡입되면은 몸속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산성 물질인 염산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목숨을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락스는 살균 효과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에 오랜 시간 접촉되거나 높은 농도로 눈이나 코, 입과 같은 점막에 노출되면 우리 피부를 간단히 화학 화상을 일으켜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뒤에 쓰여 있는 사용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살균 소독 효과의 표백제로도 제격인 락스. 오염된 것이나 곰팡이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득이 아닌 독으로 우리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우리 생활 속 이로운 존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해 물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MSDS 3번 항목이 뭐였냐면요, 구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시된 물질을 고용노동부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그 위험 물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카스 번호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검색을 하면 어떤
물질인지 이제 나옵니다. 뭐 독성에 관한 정보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되는 것들을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관리 대상 물질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왼쪽에 이제 설명드리는 게 그 부분이고요. 우리 현장에서 이제 대표적인 제품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제 라카 스프레이하고 그 절연 레진, 도색력 은색 코팅 스프레이 있어요. 스프레이가 있어요. 이게 창고에 있는데 거의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나머지 요거는 이제 정기교육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카 스프레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카 스프레이의 구성 목록을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몇 개만 뽑아봤는데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구성 목록에 보면 톨루엔, 피부 자극 어지럼증 해가지고 이런 카스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이건 어떤 물질이냐? 작업 환경 측정 물질, 뭐 특수 검사 대상 물질, 관리 대상 유해 물질.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관리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특별 관리는 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카스 넘버에 따른 그 물질들이 다 있다. 그래서 에틸 벤젠이 있는데 얘는 발암 물질이다. 혈액 질환 유발을 한다.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액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연성 마크가 붙어 있고 그린 기호 문자로, 그다음에 발암 물질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어디에? 그 라카 스프레이에는 그런 그림 문자가 적혀져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진단인데요. 우리는 작업 환경 대상의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검진 대상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반 건강 진단은 우리 다 하고 있죠. 근로자들이.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건강진단이나 특수진단이라 가지고 이제 직업병 소유의 판정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상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근로자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유해물질, 분진, 소음, 야간 작업 등 유해인자 노출이 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정이 우리가 그 공정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한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제 간헐적으로 작업하고 이런 공정이 아주 드물죠. 그래서 그래도 법으로 이제 이런 취급한다고 해가지고 하라고 지금 권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수건강검진 진단을 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독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착용 장소는 도장, 배관, 제관, 탱크 작업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산소 농도 확인용이다. 그렇죠? 또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해 물질이냐? 유기화합물용입니다. 이때 이 방독 마스크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필터의 색깔이 있는데 유기화합물은 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용, 이 수소용 붙어 있는 건가 할로용 붙어 있는 그 가스들은 회색입니다. 그 다음에 아항산용은 노란색이고요. 암모니아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가스에 맞는 그 방독면 가스를 착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기화합물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되냐면요, 갈색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선정 기준 및 유의 사항이 있어요. 작업 장소의 유해 물질 농도에 대해서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등 작업 시간, 노출 기준 등에 따라 적정 등급의 마스크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농도 기준도 나와 있어요. MSDS에서.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규정치가 있다. 그거에 맞는 방독면 정화통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호구의 주요 점검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보호복과 그 보호 장구들이 있어요. 방독 마스크, 보안경, 안전장갑, 뭐 고무재 안전화, 공기호흡기, 보호복 상비로 이렇게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산용 보호복과 안전장갑 사용 시 물질별 투과 시간이 제조자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물질별 사용 가능 시간을 확인해야 된다.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예, 물질별 투과 시간이 제조자마다 다 다르니까 확인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시 2인 1조로 조치를 취함으로 비상대응 보호구류는 최소 몇 벌 준비? 2벌 준비해라. 공기호흡기는 공기 압력 적정 여부와 압축 공기 용기 사용 윤환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이 사용 윤환까지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방독 마스크에 관한 건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기화합물용 갈색입니다. 자, 유기용제 등의 가스나 증기. 그 다음에 이제 회색깔은 뭐냐면은요, 할로겐용, 알곤 이런 것들이죠. 황화수소용.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용. 이 수소 붙었다는 얘기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요런 가스들은 이제 회색 빛깔로 이제 정화통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황산용은 노란색,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주로 현장에 가보면 거의 방독 마스크를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업장에 다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유기화합물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방독 마스크 표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정화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일을 할 때 확인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현장에서 볼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창고에 절연레진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입고되는 날 특별 교육을 또 한번 진행을 해서 그 MSDS 상의 구성 넘버를 이제 3번 항목이죠. 그래서 관리상 물질이 있는지 교육을 하고 직접 찾아보고 하는 그런 현장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그 유해 물질 관리 대상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장에 가시면 다른 현장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어떤 현장은 뭐 유해 화학 물질이 경고 표지가 붙은 현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현장이 있습니다. 가시면 그게 사용하는 그런 물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현장에 다른 MSDS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작업에 방호 조치라든가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험성 평가서에 기록하고 보호구들을 필요하다 그러면 간이라도 준비하고 또 그 현장 지배인에게 관리 감독자에게 보호구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한 번쯤 물어보고 작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